개혁을 열망하는 주상께서는 1980년 12월 21일 그동안 준비했던 통리기무화문을 설치 나라의 문을 열고 개화를 본격적으로 시작하였다. 다음 날인 22일에는 영의정 이채응이 총리 대신으로 경기감사 김보현, 지중추부사 민겸호, 상호군 김병덕, 예조참판 김홍집 등 10명이 당상으로 임명되어 발족하였다. 그 무렵 남산 자락에는 금희영 소속의 19살의 장웅상은 장가를 들어 깨가 쏟아지는 중이었는데 소문엔 신체 건강하고 실력 있는 군을 오군영에서 선발한다는 소문이 돌았다. 그리고 해가 바뀌어 금희영에서 소문처럼 선발이 있었다고 해서 잔뜩 기대를 했는데 떨어지고 말았다. 그런데 웅상이보다 실력으로나 허우대로 보나 나을 것이 없는 자가 붙었다. 속이 쓰렸지만 미리 높은 곳에 인사라도 해야 했지만 세상살이를 제대로 알기엔 아직 때가 덜 묻어 있었다. 그런데 문제는 월급이 보름이나 밀려서 나왔다. 그동안 웅상의 아내 순영은 쌀값을 비롯한 외상을 긋고 해결을 할 수밖에 없었다. 보름이나 늦게 외상값을 갚고 났는데 이번엔 어라 한 달이 지나서 봉급이 나왔다. 그것도 2달치가 아닌 1달치밖에 나오지 않았다. 궁죽통이라고 사촌 언니 선영에게 사정 이야기를 했다. 사촌 형부 필원은 이유승 대감의 청지기로 이유승 대감의 형님 이우원 대감이 낙향에 있던 가오실 사람이었는데 사촌 언니 선영이 장차터에서 시집을 가서 진고개에 살고 있었는데 형부 필원의 중매로 장자터에서 웅상에게 시집을 오게 된 것이었다. 언니 어쩌면 좋아 월급이 1달이 넘게 안 나와서 큰일이에요. 그래 어쩌면 좋으나 너도 할 일도 없고 하니 나랑 같이 대감댁이 들락거리면서 입이라도 하나 덜자. 그렇게 순영은 언니를 따라 이유승 대감마님을 가서 인사를 하고 식객으로 전락을 해서 입을 하나 덜었다. 드디어 5월 무영이 소속으로 하는 80명의 신식군대인 별기군이 만들어졌다. 별기군의 계급은 정령관, 좌부령관, 우부령관, 참령관 등으로 구성되었다. 그들은 지금의 계급으로 정령관은 대령, 좌부령관과 우부령관은 중령, 참령관은 소령에 상당한다. 교련소의 당상 오늘날의 훈련소장은 겨우 21살의 민영익이었다. 생도들은 참의로 임관하는데 이는 소위에 해당하는 계급으로 훈련은 1881년 5월 9일 서대문 밖 모하관삼에서 이루어졌으며 곧 하도감으로 옮겨 훈련했다. 단월에서는 연희의 아들 치수의 첫돌이 되었고 돌덕을 돌렸고 실타래가 들어왔다. 그리고 한 달 뒤에 금선은 치선을 낳았다. 치수가 아장아장 걸을 무렵 영리는 연희가 춘포로 지은 도포를 입고 당당하게 계멱과 함께 초시를 보았으나 연희가 정화수 아침 저녁으로 빈 보람도 없이 또 떨어지고 말았다. 그해 8월에는 주상께서 참관 사열을 하는 등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훈련을 맡은 일의 호리모토 소위는 자신들의 육군을 따라 육군사관학교를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얼마 후 쿠데타 모의에 참가하고 있던 광주장교 이풍래가 8월 28일 사건 전말을 고발함으로써 다음 날부터 대대적인 검거 선풍이 일어났다. 그 결과 30여 명의 연루자가 검거되어 13명이 처형되고 3명이 유배되었다. 사건의 배후 조종자로 지목된 대원군에게는 왕의 부친이라 처벌이 곤란하다는 이유로 불문에 붙여졌다. 그리고 석 달이 지나서 선우가 죽었다는 연통을 받아서 장례를 치르기 위하여 삼부자가 급히 동두천으로 향했다. 동짓달이라 날은 춥고 땅이 얼어 힘들 장사를 지내는데 한때 나는 새도 떨어뜨린다는 대원이 대감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의 서자 이재선이 영모에 연루되어 뒤숭숭하고 이재선은 죽을 것이고 자칫하면 대원이 대감이 위험하다는 이야기와 지금은 여흥민씨 세상에 밀려서 참 안 됐다는 이야기와 철종 때 대원이 대감이 안동긴문에서 상갓집게로 불렸었는데 참 기구하다는 이야기가 나왔다. 이에 영린이 공자께서 58세 때 자신의 조상나라인 송나라 유세중 강의 내용 중 송나라 군사를 관장하는 환태라는 자가 자신은 죽어도 다시 살아난다며 아랫사람들을 시켜서 돌을 파내어 관은 만든 행위는 황제도 하지 않는 행위라는 비판적 강의를 했는데 이 말을 들은 환태가 마침 은행나무 아래서 공자가 강의하는 중이라는 소식을 접하고 부하들을 동원해 은행나무를 뽑아버리고 죽여버리겠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날 밤 사정이 급박하여 변복을 하고 정나래로 야반도주하는 과정에서 수행하던 제자들과도 뿔뿔이 흩어져 홀로 정나라 동문에 홀로 서 있게 되었는데 공자를 보고 지나가는 사람도 있었겠지요. 한편 흩어져 있던 제자들 중 자공이 지나가는 사람을 불러서 물어보게 되었는데
그 사람이 대답하기를 이마는 옛날 요임금같이 생겼고 목덜미는 순임금 밑에서 법관을 지냈던 고요같이 생겼고 어깨는 적나라에서 어진 정치를 한 상경을 지낸 자선을 닮았습니다. 그런데 허리 아래는 요임금보다는 새치가 짧고 그런데 그 모습을 보니까 기가 콱 죽어가지고 초상집게 같습니다. 라고 하여 자공이 스승이 공자가 틀림이 없다고 생각하여 급히 동문으로 가보니 정말 거기에 공자가 있었다. 그리하여 공자가 어찌 내가 여기 있는 걸 알았느냐 하니 자공이 들은 이야기를 하자. 공자께서 그 사람 말이 다 맞지는 않지만 상가지구가 맞구나 하면서 껄껄 웃으셨다는 말이 있는데 여기서 유래된 이야기로 얻어먹으러 다녔다는 이야기는 대원이 대감을 욕되게 하는 옳지 않은 유언비어라는 말을 해서 듣는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고 그 말을 전해들은 근호는 흐뭇해했다. 돌아올 때에는 탑거리를 출발하여 칠봉산 넘어 독쟁이를 지나서 준해를 지나면서 점심을 먹고 땅거미가 질 무렵 안갑내 기온의 집에 도착하여 저녁을 먹고 하루를 묵었다. 다음날 갑발기 무렵 출발하여 망우리 고개를 넘어 꼭지봉을 넘어 온길산을 끼고 도라두물머리에서 나룻배를 건너서 점심을 먹고 중미사산 넘어 어비산을 넘을 때 해가 지고 항소리를 지나 밤이 이슥해서야 보령골에 도착을 했다. 그 무렵 친구 계명은 평장에 있는 금계이근원 선생 문화로 유학하러 갔다. 영리는 계명으로부터 가끔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를 전해 듣고 유학하고 싶어서 아버지께 말씀을 드렸는데 예부터 처가와 뒷가는 멀리 있어야 한다고 하지 않았느냐며 이런지하에 거절을 하셨다. 얼마 후 대원군의 서자로 주모자였던 이재선은 대역 부도제로 사사되었다. 그렇게 뒤숭숭하니 월급은 석 달이나 밀려 웅상은 아내가 간신히 생계를 이어가고 있었다. 그나마 이유승 대감의 식객이 되어 아침만 겨우 해먹고 진국의 선영 언니와 함께 출근을 하다시피 해서 저녁까지 먹고 집으로 돌아왔고 남은 음식을 싸와 아침을 해결하는 지경에 도달했다. 그러나 다른 금이형 병사들의 아내들은 생활이 말이 아니었다. 그러나 병사들만 힘든 게 아닌 것이 개화를 하면서 1876년에 일본과 맺은 강화도 조약으로 개방이 되면서 일본 상인들이 쌀을 대량으로 사가면서 쌀값의 폭등은 다른 물가를 자극하여 하루가 다르게 오르고 있었다. 다행이라면 쌀로 봉급을 받는 병사들이라 나을 것이라고 보지만 넉 달을 밀리던 봉급이 나올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새해가 되었으나 나아질 기미는 보이지 않고 있었는데 봉급은 10달이나 밀려 불만이 심해졌는데 소문에는 신식군인들의 대우가 하늘과 땅 차이라는 소문이 퍼졌다. 언제 터져도 이상하지 않은 상태로 불만이 쌓여가고 있었는데 세자 가래를 위해 다량의 비단을 일본 회사에서 구입하는데 많은 돈을 썼다는 이야기가 돌았고 봉급은 이미 1년치가 밀렸다. 설상가상으로 6월 초닷새 날 겨우 한 달치가 나왔는데 겨와 뉘 거기에 모래까지 섞여 있었으니 화가 치민 군인들이 급기야 선해청으로 달려가 쌀을 새로 바꿔달라고 요구하였다. 그러나 담당자는 못 바꿔주겠다고 하며 이마저 받기 싫으면 그만두라고 자극적인 언동을 하자 화가 치민 군인들이 선해청 관리를 구타와 폭행을 해 이에 가담한 김춘영 유복만 등은 잡혀가 문매질을 당하고 갇혔다. 그들이 사형을 당하거나 주상께서 대부인 흥인군에게 군란 진압을 요청했다는 소문에 구식 군인들의 분노가 폭발. 6월 9일 김춘영의 아버지 김장손과 유복만의 동생 유춘만의 주도로 그들을 동조하는 한성의 백성들과 합세하여 운영궁 흥선 대원군을 찾아가 협조를 요청하였다. 대원군 이하응은 그들을 달래서 자신의 신복인 허욱을 군인으로 위장시켜 김장손과 유춘만의 구식 군인들을 지휘토록 하였다. 구식군인 300명은 동별령의 무기고를 부수고 병장기들을 탈취하여 포도청과 의금부를 습격하여 잡혀간 김춘영과 유복만 등과 흥선 대원군 지지파를 비롯한 전원을 석방시키고 경기 감영 무기고를 부서 그들을 따르는 1만여 명의 백성들에게 무기를 나누어 주었다. 폭도로 변한 이들은 장안의 민간놈은 다 죽이겠다. 고 호언하면서 민겸호, 민태호, 민규호, 민두호, 민영익, 민치서, 민치상, 민영목, 민창식을 종로에 끌어내 난자질에 살해하고 다음 날인 6월 10일 흥선대원군의 형인 흥인군을 장창으로 항문을 찔러 창날이 머리와 뺨에 나오게 하는 만행까지 저질렀다. 이들은 완전 폭도가 되어 한성부윤 김보연의 큰 집과 작은 집, 신관호 한성근, 윤흥렬 홍환 이태응 내영 집사 등속과 중인 통해자 일어통역관의 집들을 모두 파괴하였다. 그 밖에도 민가와 친근한 사람이나 궁궐에 출입하는 점쟁이 무당집까지
모두 습격하여 이날 피살된 사람의 숫자는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았다. 그들은 단숨에 창덕궁 도나문으로 들이닥쳤는데 궁성과 궁궐을 막아서거나 저지하는 병사는 없었고 모든 일의 원흉이라고 생각한 중전을 찾는데 혈안이 되어 있었다. 그 시간 중전은 궁녀로 변장하고 궁궐을 빠져나가려다가 구식군과 마주쳤는데 무예별감이던 홍계온이 자신의 누이 동생인 홍상궁이라고 속여 궁궐을 탈출하여 충주 장우원 충주목사 민흥식의 자택으로 피신하였다. 이들을 저지할 위치에 있는 대원군이 방관하는 사이에 원흉과 혐오의 대상인 주 조선일본 공사관과 하도감까지 습격하여 별기군 교관 호리모토 소위를 비롯한 조교들을 살해했으며 별기군의 일부까지 살해하여 외교 문제로 비화했다. 웅상은 세상이 바뀌는 것을 본 다음 나와서 시위에 참여하였다. 그래야 따돌림이나 뭐했냐는 동료들의 따가운 질문에 답을 할 요량이었다. 결국 주상께서는 사태 수습을 위해 흥선 대원군의 입궐을 요청하여 구식군대의 호의를 받으며 부대부인 민씨 장남 이재명과 같이 입궐하여 대원군의 요구대로 이재명을 무의대장에 임명함으로써 대원군의 섭정이 시작되었다. 그리고 성난 민심과 구식군대를 달래기 위해 신식군대인 별기군을 폐지하고 통리기무화문까지 폐지를 선언했으나 궁궐을 둘러싼 구식군대와 백성들은 돌아갈 생각을 하지 않고 눈에 불을 켜고 중전을 찾고 있었다. 이를 간파한 대원군은 중전은 돌아가셨고 국장을 준비하라고 하였다. 민심은 가라앉았고 군인들을 각자 자기 위치로 돌아갔다. 그러나 누가 요청했는지 아니면 얕잡아보고 파병을 했는지 분분한 이해가 많지만 이용장이 언급했듯이 완전히 조선을 맘대로 하겠다는 생각을 행동으로 옮겼는데 청은 3,000명의 군대를 조선에 파병하였다. 이를 막을 힘도 군도 없었다. 무엄만한 사태 수습을 위해 운현대감은 1882년 양력 8월 26일 음력 7월 14날 신시의 용산 청진영의 오장경을 방문하였는데 청은 집권자이며 국왕의 아버지인 대원군을 납치하여 보정부에 유폐하는 야비한 짓을 했다. 그러니 백성의 눈을 가리는 부자의 정치 술수는 사흘 뒤 청은 왕십리와 이태원을 급습해 170명을 체포 후 반란 주도자 11명을 처형함으로써 이모군란은 청나라의 승리로 막을 내렸고 중전은 황궁했다. 그리고 통리기무화문도 부활했고 별기군도 부활했다. 그렇게 장웅상은 천당과 지옥을 경험하여 목숨을 부지한 것을 다행으로 여기고 한숨을 돌렸으나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한 처지가 되고 말았다. 그러나 중전의 수구파는 이모군란에 의해 정권이 한번 붕괴되었다가 청의 구원으로 재집권하자 청의 조선 속방화 정책에 순응하여 나라의 주권은 크게 침해되고 자주 근대화가 저지되는 것은 전혀 돌아보지 않고 사리사욕을 채우기에 급급하였다. 이모군란은 수습되었지만 용산에 주둔한 청의 오장경과 위안스카이는 병권을 재정 고문으로 파견된 진수당은 재정권을 이용장이 파견한 멜렌도르프의 메레리엔디오RFF 피지는 해관을 장악하였다. 청은 이모군란 진압 직후인 1882년 음력 8월 28일 민씨 외척 정권에게 압력을 가하여 가장 불평등하고 많은 특권을 허용하도록 한 조중상민 수륙 무역장정을 체결하게 하고 전문에 조선을 천국의 속방이라고 써넣었는데 심지어 재정고문 진수당은 조선은 천국의 속국이라는 구절을 넣은 방문을 공공연히 남대문에 붙이기까지 하였다. 또한 청은 조선 정부에 대하여 모든 외교에 관한 일 일체를 천국에 문의하라고 지시했으며 청장 오장경은 주상을 면전에서 협박하기까지 하였다. 주둔군의 행패 또한 극심하였으며 김옥균을 중심으로 한 개화당의 개화정책과 개화운동이 궁극적으로 청국으로부터의 조선의 독립을 추구하는 것이라 보고 온갖 방법으로 개화당을 탄압하고 개화운동을 저지하였다. 반면 군란으로 자국 공사관과 국민이 피해를 입은 일본은 배상 책임 요청하여 모든 보상을 받고 제물포 조약까지 체결 자국 공사관에 경비병을 주둔시키기로 하였으나 선수를 빼앗긴 일본은 격앙되었다. 한편 청의 볼모가 된 대원군은 곰곰이 생각해보니 아들이나 며느리 중전은 자신의 귀국을 원치 않는 것을 알아채고 어찌할까 고민 끝에 아들인 임금에게 보내면 청나라에서 이상하게 볼 것 같아 며느리 중전에게 편지를 보냈다. 전 마누라께 날이 오래되니 중전 마누라의 옥도가 빛나시고 태평하시고 평안하기를 두 손바닥을 마주대고 빌 뿐입니다. 나는 다시 살아 돌아가지 못하고 만리밖에 외로운 넋이 되어
다시 뵙지도 못하고 이승에서의 내 목숨이 오래지 못하겠으니 내내 태평히 지내시기를 바라옵니다. 10월 20일 최인 이올림. 장안당에서 중전이 넘겨준 편지를 읽은 주상께선 이심전심 이런 방구도 없었다. 약삭 빠르지도 줄도 될 줄 모르던 웅상은 그렇게 유유부단하면서도 대원이 대감이 오기는 영 글렀다는 생각이 들어 신식군에 들어가려 여기저기 부단히 노력을 했으나 떨어지기만 할 뿐이었다. 그래도 운이 좋아서 전우영에 편입되어 생활을 하고 있었다. 그리고 순영은 진국의 선영 언니와 함께 이웃승 대감댁을 들락거려서 그리 어려움이 없었다. 그의 가을 초시가 있었는데 친구 계명은 진사가 되었다. 그동안 금계선생 문화로 유학을 하여 학문을 닦은 보람이 있었다. 기련은 집에서 거하게 잔치를 열었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 축하를 했다. 근호는 부러워서 진직의 평장으로 유학을 안 보낸 게 후회가 되었다. 그리고 얼마 후 계명은 성균관에 간다고 한양으로 올라갔다. 영린이 다시 한번 근호에게 유학하러 가고 싶다고 했고 며칠 후 영린을 불러서 학문에 더욱 정진할 것을 주문하며 유학을 허락했다. 결국 산어머리처가 행랑에 유학이로 하고 금계선생 문화로 들어가 공부를 하며 서너 달에 한 번씩 집에 다녀가게 되었으니 모든 걸 처가에서 부담하였다. 거기서 금계선생 아래서 학문을 닦으며 학동들을 돌보아주고 있는 6살 아래의 괴은 이춘영을 만났는데 나이는 영린보다 아래지만 학문이 뛰어나고 막힘이 없었다. 그로부터 유준교 선생이 학문이 높은 분이란 것도 들어서 한번 뵙고 가르침을 받아보고 싶었다. 그 밖에도 많은 사람을 만났는데 자신의 학문이 짧다는 걸 깨달았다. 누르면 터진다고 친 청중전 정권은 1883년 3월 한성판윤이던 박영효를 광주유수로 좌천시키자 그곳에서 야곱에게 장정을 모아 신식군을 양성하고 있었고 그보다 앞선 1월에는 함경 남병사 윤웅열도 500의장정을 모집 신식군을 양성하고 있었다. 1884년 봄청은 프랑스와 월남을 두고 전쟁의 조짐이 짙어지자 5월 23일경 서울에 주둔시켰던 3,000명 중 1,500명을 월남으로 이동. 서울엔 1,500명의 청군이 남게 되었는데 7월엔 김옥균 등이 일본에 유학시킨 서재필 등 14명의 사관생도들이 귀국하여 김옥균은 정변을 준비하기 위해 43명으로 이뤄진 비밀 무장 조직 충의계를 만들어 기회를 엿보고 있었다. 드디어 8월 발발한 청불전쟁에서 프랑스 함대가 청국의 푸젠함대를 격파하는 등 전쟁 상황이 청국에게 불리하게 전개되자 김옥균 등 개화당은 정변을 일으킬 시기가 왔다고 판단하고 9월 음력 8월 정변을 단행한 것을 결정하였다. 10월 30일 서울로 돌아온 일본 공사 다케조에는 종전 개화당에 대한 적대적 태도를 바꾸어 적극적인 호의를 보이면서 접근해와 이에 김옥균 등 개화당은 부족한 무력을 보충하고 청군을 견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일본 측 요의에 응하였다. 이에 일본 측으로부터 공사관 병력 150명과 일화 300만 엔을 빌려주겠다는 약속을 받았고 개화당은 일본군의 소임에 대해서 왕궁 호위와 청군에 대한 방비만을 분담하고 국내 수구파 제거와 내정 개혁에는 관여하지 않으며 요직은 오직 개화당이 맡을 것을 요구하여 일본 측의 동의를 얻었다. 개화당은 거사를 앞두고 우선 국왕과 왕후를 창덕궁으로부터 방어하기 좋은 경우궁으로 옮기고 군사 지휘권을 가진 수구파 거물 한규직, 윤태준, 이조연 등과 민씨 수구파 거물인 민태호, 민영목 등을 국왕의 이름으로 불러들여 처단하였다. 그리고 개화당의 배신자인 황관 유재현도 처단하였다. 마침내 1884년 12월 4일 음력 10월 17일 홍영식이 총판으로 있던 우정국 낙성식 축하연을 계기로 정변을 일으켜 성공하여 정부 수립에 착수하였다. 정부 강요의 구성은 개화당 요인과 국왕 종친의 연립내각으로 영의정 이재원, 좌의정 홍영식, 전우영사 겸 좌포장 박영효, 좌우영사 겸 대리외무독판 및 우포장 서광범, 좌찬성 겸 우참찬 이재면, 이조판서 겸 홍문관제약 신기선, 예조판서 김윤식, 병조판서 이재완, 형조판서 윤웅열, 공조판서 홍순영, 호조참판 김옥균, 병조참판 겸 정령관 서재필, 도승지 박영교 등이었다. 개화당은 신정부를 튼튼히 하기 위해 임시적으로 종친을 중용하지 않을 수 없었고 소임 분담은 개화당 대표좌의정에 홍영식이 추대되고 재정은 김옥균, 군사는 박영효와 서재필, 외교는 서광범, 국왕의 비서실장 책임은 박영교가 담당하도록 하였다.
개화당은 12월 5일 새로운 개혁정부가 수립되었음을 내외에 공포하고 국왕의 이름으로 미국 공사영국 총영사독일영사 등 각국 외교관들을 초치하여 신정부의 수립과 개혁정치의 실시를 알렸다. 정변의 논란청은 12월 5일 개화당의 지지자로 위장한 심상훈을 경우궁으로 보내 왕후와 연락을 취하도록 하고 그들의 계획을 전하도록 하였다. 청군의 계획을 안 왕후는 경우궁이 좁아 불편하다는 핑계를 대며 창덕궁으로 황궁을 적극 주장하자 국왕도 이를 지지하였다. 김옥균은 창덕궁은 너무 넓어 개화당의 소수 병력으로 방어에 극히 불리한 점을 들어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하였지만 주상의 명에 거역할 수 없어 경우궁 옆에 이재원의 집인 개동궁으로 국왕과 왕후의 거처를 옮겼다. 이곳은 경우궁보다 넓었으나 소수 병력으로도 창덕궁보다 방어가 유리하였다. 그러나 왕후는 계속 창덕궁 황궁을 요구하였고 국왕 또한 왕후를 적극 지지했음에도 김옥균은 끝까지 방어에 불리하여 단호하게 거절했으나 일본 공사 다케조에는 일군 병력이면 청의 공격을 물리칠 수 있다고 장담하여 이를 받아들여 12월 5일 오후 5시 국왕과 왕후의 거처는 창덕궁으로 옮겨졌다. 개화당의 국왕에 대한 호의는 경우궁에서와 마찬가지로 국왕을 중심에 넣고 내위는 개화당의 장사들 충익의 맹원들과 사관생도 약 50명. 중위는 일본군 약 150명 외위는 조선군 친군영 전후 영병 약 1000명으로 하여금 삼중으로 방위하게 하였으나 창덕궁이 너무 넓어 개화당은 극히 불리한 입지적 조건에서 방어에 임하게 되었다. 주상이 개동궁에서 창덕궁으로 옮긴 12월 5일 저녁에 승정원을 진선문 안방에 설치하고 김옥균의 주도하에 좌의정 이재원, 우의정 홍영식, 서리독 판교섭 통상사무 서광범 병조판서 이재완, 좌우영사, 박영효 호조 참판 김옥균, 도승지 박영교 등 신정부의 주요 대신급들이 12월 5일 저녁부터 12월 6일 새벽까지 식사도 거른 채 밤을 새워 결정하여 결의된 것을 우승지 신기선으로 하여금 정서하게 하여 홍영식이 국왕에게 상주하였다. 6일 오전 9시경에 국왕의 전교 형식으로 공포되고 서울 시내의 요소에 게시된 신정부의 혁신 정강조항은 대원군을 가까운 시일 내에 돌려보낼 것, 조공하는 허례를 폐지할 것, 문벌을 폐지하여 인민평등의 권을 제정하고 사람의 능력으로서 관직을 택하게 하지 관직으로서 사람을 택하지 않을 것, 전국의 지조법을 개혁하여 간사한 관리들을 근절하고 백성의 곤란을 구하며 겸하여 국가 재정을 유족하게 할 것, 내시부를 폐지하고 그 중에서 재능 있는 자가 있으면 등용할 것, 그동안 국가에 해독을 끼친 탐관오리 중에서 심한 자는 처벌할 것, 각도의 환상제도는 영구히 폐지할 것, 규장각을 폐지할 것, 순사제도를 시급히 실시하여 도적을 방지할 것, 해상공국을 폐지할 것, 그동안 유배, 금고된 사람들을 다시 조사하여 석방할 것, 사형을 합하여 일형을 만들고 영중에서 장정을 선발하여 근위대를 시급히 설치할 것, 모든 국가재정은 호조로 하여금 관할하게 하며 그 밖의 일체의 재무관청은 폐지할 것. 대신과 참차는 한문안을 의정소에서 매일 회의를 하여 정사를 결정한 뒤에 왕에게 품한 다음 정령을 공포하여 정사를 집행할 것. 정부는 6조의 개혁정치의 의지와 기본 내용을 집약적으로 공포한 것이었다. 주상이 정강을 제결하고 개혁정치 실시 조서를 내린 외에 무릎 불필요한 관청에 속하는 것은 모두 폐지하고 대신과 참찬으로 하여금 토의하여 처리하게 할 것 등을 새로운 개혁정치의 지침인 혁신 정강을 제정 공포하였다. 이날 오후 3시 고종이 개혁정치를 천명하는 조서를 내려서 공포한 정강의 실시를 선언한 그 시각 청군은 마침내 1500명의 병력을 두 부대로 나누어 창덕궁의 도나문과 선인문으로 각각 공격하여 들어왔다. 이에 대항하여 외위를 담당한 친군영 전우영에도 방어 명령이 떨어졌다. 웅상도 열심히 응전했으나 중과부적이었다. 수십 명의 전사자가 생기자 흩어지기 시작했고 웅상도 민가 골목을 잘 아는지라 이리저리 골목을 돌아 마전교를 건너 집으로 돌아와 버렸다. 다음은 중위를 담당한 일본군의 차례였으나 그날 8년 전 일본군이 선심쓰듯 넘겨준 게틀링 기관총 이정을 친청 좌영군이 시가전에 끌고 나와 일군에게 사격을 가했고 철병을 준비하던 일은 제대로 전투도 하지 않고 철병해버렸다. 창덕궁의 넓은 지역에서 개화당의 50명의 장사와 사관생도로 편성된 내위만으로는 정면에 부딪힌 1500명의 청군을 도저히 대항할 수 없어
갑신정변은 청군의 무력 공격에 패배함으로써 개화당의 집권은 3일 천하로 끝나게 되고 말았다. 김옥균, 박영효, 서광, 범서재, 필변수 등 9명은 일본으로 망명하고 홍영식, 박영교와 사관생도 7명은 고종을 호위하여 청군에 넘겨준 후 피살되었다. 그 뒤 국내에 남은 개화당들은 민씨 수구파에 의하여 철저히 색출되어 수십 명이 피살되고 개화당은 몰락하였다. 갑신정변의 실패 원인으로는 청군의 불법적인 궁궐 침범과 군사적 공격, 개화당의 일본군 차병의 실책과 일본군의 배신적 철병, 개화 정책을 지지할 사회계층으로서의 시민층의 미성숙, 민중의 지지 결여, 개화당의 왕후와 청군의 연락에 대한 감시, 소홀과 정변 수행 기술의 미숙 등을 들 수 있다. 일본은 조선에서 청이 한 발짝 앞서 있음을 인정할 수밖에 없어 이듬해 조선으로부터 군대를 철수시키고 조선 군대를 훈련시키기 위한 훈련교관을 보내지 않았다. 그리고 변란 등의 일로 어느 한쪽이 파병할 경우 상대방에 통보해야 한다. 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천진조약을 청과 맺었다. 그렇게 청의 회방과 일의 배신으로 개혁의 싹은 뭉개지고 말았다. 한편 웅상은 눈앞에서 그 많은 동료들의 죽음이 떠올라 이래가 넘도록 잠을 못 이루고 눈을 감으면 악몽에 시달렸다. 악몽에 시달리던 웅상을 불러낸 필원은 주막에서 술잔을 기울이고 있었다. 이복의 동서 어째 얼굴 보기가 힘든가? 형님 말도 마세요. 앞뒤로 퍽퍽 나가 떨어지는데 그냥 있다간 나도 황천 가겠구냐 하는 생각이 퍼뜩 들어서 이 골목 저 골목으로 죽어라 내빼서 집에 왔는데 눈에 선해서 잠을 이룰 수가 없었지 뭐예요. 아이구 다행이지 뭔가 우리 예쁜 처제 생과부 될 뻔했네 그려. 그래서 말입니다. 아유 이젠 멀리 떠나서 편히 살았으면 합니다. 할 만한 게 뭐 있어야지. 뭐니 뭐니 해도 농사꾼이 제일인 것 같습니다. 여복에 농사 지러 갈 땅이나 있고. 그러니 막막하죠. 그렇다고 불알 두 쪽 차고 장자터로 갈 수도 없죠. 그 잘난 농토 사촌 처남들 먹기 살기 바쁜데 자네 초가삼간 하나라도 어림없지. 그렇게 늦도록 술잔을 나누며 이야기를 했지만 신세 타령이 지나지 않았다. 주상은 전황보고를 받던 중 게틀링 기관총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고 그걸 구입하고자 노력을 기울여 1885년 1월에 당시 1만 6천 달러를 들여서 M1883 게틀링 육문과 탄약 7만 5천 발과 예비용 스페어 부품까지 구매 협상이 타결되었다. 얼마 후 20만 발의 탄약과 함께 화약 제조기 탄두 등과 함께 재생탄약 기계도 제물포로에서 들어오게 되었는데 우선 미 공사관에 두고 미국인들에게 운용법과 조작법을 배우게 되었다. 일문의 게틀링에는 10명의 조선군 병사가 부대를 이루게 되어 60명의 병사가 배워서 왕궁으로 가지고 갔을 정도로 주상께서는 관심이 많았는데 이후 다이 장군과 닌스테드 대위가 운용에 관한 것을 가르쳤다. 영국이 영흥만 일대에 선박 한 척을 보내 탐사한 후 1885년 4월 15일 군함 6척과 상선 2척으로 거문도를 점령하고 하순경에 영국기를 개항했다. 일찍이 영국은 러시아의 남하 세력을 견제하려고 1882년 조영 수교 회담부터 거문도를 빌려달라고 매달려왔는데 그럴 이유가 당시 러시아의 남하 세력에 대항해온 영국은 극동에서도 러시아의 남진책에 예민하게 대처 중이었다. 러시아는 일찍이 1860년 한반도 동해 가까이 있는 블라디보스토크를 강점하였는데 이 항구는 겨울엔 얼어 해만으로서 활용가치가 적었으므로 부동항을 물색하여 그 대상지로 영흥만 제주도 스시마섬 등 이었는데 이 중 함남 영흥만이 가장 유력한 점령 대상지로 삼을 것이라는 구체적인 정보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에 조선 정부는 영국 부영사와 청나라 주재 영국 대리공사에게 항의를 제기하는 한편 또 미국, 독일, 일본에게 조정을 요청하였고 엄세영과 멜렌도르프를 일본에 파견하여 교섭하게 하였다. 뿐만 아니라 러시아와 밀서가 오간 것이 탐지되어 조선 국왕이 껄끄러워하는 흥선대원군을 그해 8월 25일 그러니까 1885년 10월 3일 인천에 도착 원세계의 호송을 받으며 이틀 만에 숭례문까지 주상이 나와 영접했다. 오랜만에 부자상봉 부자화해 하였으나 이모군란과 갑신정변으로 이어진 두 번의 난리는 나라가 휘청거리게 되었다. 돌아온 대원군은 각국의 공사를 만나는 등 다시 광폭적인 활동을 시작하자 주상은 대원군을 가택연금시키고 신하들에게 전명하는 외에는 감히 사적으로 만나지 말라는 명령을 내렸다.
러시아는 이 무렵 아프가니스탄 문제를 둘러싼 영국과 러시아의 위기가 고조에 달했는데 청나라의 사건의 중재를 요청하여 다리를 잘 놓아서 9월 10일 아프가니스탄 협상이 조인되었다. 청나라의 이용장은 이때가 거문도 문제를 해결할 기회라고 보고 적극적으로 중재하여 청나라 주재 러시아 공사로부터 러시아는 한국의 영토를 어느 지점도 점령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아 영국에 통보함으로써 2년이 다 돼가는 1887년 2월 27일 영국 함대가 철수하였다. 순영이는 딸을 낳았고 웅상이는 여전히 갈피를 못 잡고 있었다. 내심 대원이 대감이 돌아왔으니 뭔 수가 생기지 않겠나 했지만 운영궁에 감금되어 있으니 희망이 절벽이었다. 늘 언니 선영의 도움으로 살아가고 있었고 필원도 자신이 중매를 한 책임인지 각별히 싫어하는 눈치를 주지 않았다. 그러는 동안 영훈이 17살이 되던 해에 1살 더 많은 전주희 씨를 아내로 맞아 결혼하였고 어느덧 영린의 나이는 29이 되었다. 그의 정해년 고종 24년 1887년 4월 3일 진태 할아버지가 효자정문 하사받았다고 동두천에서 사촌 형님 영수의 기별이 와 삼부자가 동두천으로 향했다. 선산에는 비각이 세워졌고 집 앞에는 홍살문이 이중으로 세워졌다. 할아버지 장년에 이어 아버지 진태가 돌아가신 지 20년이 지나서 효자정문을 받은 것인데 실은 어머니의 공이 더 컸었다. 어머니는 장손자 영수와 근호 이하 5 아들의 절을 받으며 눈물을 찍어내셨다. 어찌되었거나 근호도 인근에서 알아주는 가문이 되었다. 그리고 보니 영린이 과거 급제만 하면 금상첨화일 거라는 생각이 들었다. 영린은 나름대로 열심히 공부에 매진하였고 연희는 100일이 넘게 장독대에 정화수를 떠놓고 빌면서 절을 했으나 그 해에도 낙방을 하고 말았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의 어린 귀재 안승우 이야기를 듣고 세상에 많은 인재들이 있음을 알고 그들의 학문에도 못 미치면서 과거에만 매달리는 자신이 한없이 작아 보여 좌절도 했지만 자신에게 기대를 거는 아버지와 아내 그리고 20년을 넘게 매달려온 입신의 꿈을 쉽게 접을 수가 없어 고민에 빠졌다. 그리고 이듬해 근호의 환갑잔치가 있어 오랜만에 친척들이 모였고 영훈이도 왔는데 작년에 아들을 낳아서 부부가 함께 한양에서 예까지 150리길을 왔다. 근호는 아들 잔치 때 다녀왔지만 선미는 오랜만에 아들과 며느리의 손자까지 보게 되었으니 입이 귀에 걸릴 정도로 연신 웃음이 그치질 않았다. 그동안 몸이 약해서 그런지 아니면 영린과 떨어져 있어서 그런지 연희는 둘째를 낳지 못해 섭섭했었는데 영훈이 이렇게 손자까지 데리고 왔으니 그동안의 시름이 다 날아가 버리는 듯했다. 그렇게 사나흘 잔치가 끝나고 모두 돌아갔다.